안녕하세요. 저는 식품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제 힘과 성실함 하나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왔던 30대 여성 박하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친정아버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소중한 딸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온갖 가스라이팅과 부담스러운 부탁으로 지쳐버릴 정도였죠.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 나를 뜯어먹으려 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담담하게 풀어내보려 합니다. 제 전남편 이진성은 동네에서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성격이 호탕하며 외향적인 성격이라 주변에 늘 사람이 넘쳐났었죠. 조용하고 꼼꼼한 사무직이었던 저와 다른 성격의 매력을 느꼈고 1년 남짓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택시를 몰며 가족을 부양해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오랫동안 문제였던 디스크 때문에 일을 거의 하지 못하시는 형편이었죠. 사실 저희 집안은 원래도 형편이 막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힘들게 저를 홀로 키우셨거든요. 형편은 어려웠지만 사랑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아빠는 변변찮은 혼수 하나 제대로 해줄 돈이 부족하다며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씩씩하게 그랬죠.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직장 생활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 있잖아. 아빠가 나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제 돈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죠. 그것은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변두리의 땅 문서였습니다. 하나야, 아빠가 다른 부모들처럼 번듯하게 돈 못 줘서 미안해. 대신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지금 당장은 크게 돈 가치는 얼마 없지만 그 근처에 잘된 애만의 소문은 꾸준하더라고. 이거 너한테 줄 테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쓸 수 있는 자산이다 생각해.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결혼 생활에서도 기 안 죽는 거야. 아버지가 저에게 넘기신 그 땅은 당시로서는 정말 가치가 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한 아빠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제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큰 위안이 되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그런데 팔지는 않을 거고 그대로 들고는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바로 그 땅을 정리하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농사도 짓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축내는 쓸모없는 땅 같던데. 차라리 헐값에라도 내놓고 그냥 팔아치우는 게 낫지 않니? 그거 팔아서 우리 진성이 가게 확장하는 데 보태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뭐하러 미련하게 쥐고 있어. 남편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하나야. 내가 보니까 그 땅 평생 가야 개발 안 돼. 그냥 싼 값에라도 정리하고 그걸로 주식 투자를 좀 하자.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 시어머니와 남편뿐인가요? 심지어 시동생까지 정리를 한 해 만에 하더라고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저희 친정이 가난하다고 대놓고 무시하면서 아버지가 쥐어주신 땅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시댁 형편도 마냥 좋은 편도 아니고 저희 집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자기 집보다는 처진다는 생각에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댁의 회유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돈 벌 줄 모르고 고집세다고 비아냥댔지만 어쨌든 저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팔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그 후에도 은근하게 회유를 했지만 저는 끝까지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올 때면 그냥 애써 웃으며 넘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이에 결혼 생활도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마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개발될 일 없다며 시댁 식구들이 비웃던 그 변두리 시골 땅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가치 상승을 이뤄낸 것이었죠. 가치 없던 맹지가 하룻밤 사이에 황금 땅으로 둔갑한 거예요. 보상금 규모를 확인하던 날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저하라고 주신 땅이지만 당연히 보상금의 절반은 아버지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 명의의 자산으로 묶어두었고요. 물론 저희 집 가난하다고 은근하게 무시한 시댁 식구들이 얄밉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상을 받은 후에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탐욕은 정말 징그러울 정도더라고요. 가장 먼저 시동생은 대뜸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형수님, 저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요. 꼭 차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회사차 없어요? 보통 회사차 타고 다닐 텐데.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개인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업무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개인차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차 없는 사람은요? 무조건 사죠. 저도 이번에 면접 볼 때 차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힌 거고요. 없는 차를 왜 있다고 하세요? 사면 되죠. 아니, 형수님 완전 대박 나셨잖아요. 솔직히 시동생이 다른 것도 아니고 취업 때문이라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보상 받으신 거에서 차값이라고 해봤자 극히 일부잖아요.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당연히 시동생의 차를 사줘야 하나요? 하지만 저희 남편도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모처럼 취업이 됐는데 좀 도와주자면서요. 결국 저는 차값의 반을 도와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차값의 반을 도와줘도 그 돈만 해도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로 제가 시댁에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야, 내가 그동안 네 남편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얼마냐. 너 그렇게 돈벼락 맞으면 주변에도 베풀어야 돼. 특히 가족. 남편 잘 키워준 시어머니한테 어느 정도 내놓는 게 자식 며느리 된 도리다. 너 혼자 그 돈 다 움켜쥐고 있으면 벌 받아. 제가 어머님 편으로도 어느 정도의 돈을 쥐어드렸음에도 그 후로도 끝없는 요구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더 이상은 못 드린다고 했더니 섭섭하다고 하시고 엄청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또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계속 돈을 줘야 할 의무도 없잖아요. 게다가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계속 땅을 팔라고 부추기기도 했죠. 그때 정말 팔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저는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해드렸으면 할 만큼 해드린 거 아니냐고 말하고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로 시댁에서도 섭섭해하고 남편도 섭섭해하더라고요. 제가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섭섭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죠. 남편도 자기는 뭐 안 해주냐고 하도 졸라댄 탓에 이자카야 리모델링 비용도 대주기로 했습니다. 확장 공사도 같이 있어서 좀 큰 공사였고 공사가 모두 끝나면 대금을 제가 주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뭔가를 해줘도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오히려 저한테 섭섭함만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면 와이프가 알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성격 자체가 좀 무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간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이자카야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임시 유업을 한 상태였죠. 남편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30분 정도 지났을까? 카톡 소리가 계속 연달아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톡이 계속 오길래 급한 일인가? 폰을 두고 갔다고 말해줘야 되나 싶어서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톡을 열어보고 경악을 했죠.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톡을 계속 보냈는데 원피스 입은 사진들을 잔뜩 보낸 겁니다. 자기야, 얼른 골라줘. 뭐가 예뻐? 뭐가 자기 스타일이야? 그 톡을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요. 결혼해서 바람 피는 사람들 많다는 말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경악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의 폰을 뒤져보았습니다. 그 상대 여자의 이름은 윤지영이었는데 대화를 보니 무려 2년이나 된 오래되고 깊은 불륜 관계였더라고요. 남편이 2년 가까이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였다고? 충격에 손이 얼마나 떨리고 땀이 흐르던지. 그런데 최근 대화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상간 여인 윤지영에게 제 땅과 보상금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영아, 전에 말한 우리 와이프 땅 보상금 엄청 크게 받았거든? 내가 그거 야금야금 다 갖고 올 거야. 일단 너 갖고 싶다던 명품 가방 사줄게. 주문해놔. 내가 돈으로 보내줄 테니까. 와, 오빠 최고. 그럼 내 네일샵 사업 자금은? 그것도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걱정 마. 내가 와이프 잘 꼬드겨서 야금야금 다 받아올 테니까. 제 보상금으로 상간녀 가방 사주고 사업 자금 도와준다니. 손이 부르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비밀도 있나 싶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더 뒤져보는데 가족 단체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초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바람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과 조언을 건네고 있었던 거예요. 진성아, 그 윤지영이라는 애 만나는 건 좋은데 하나 돈 받기 전까지는 조심 좀 해라. 너 그러다 들키면 돈 한 푼도 못 받아내고 이혼당해. 일단 하나비 잘 맞춰주고 돈 확실하게 받아 챙기란 말이야. 형, 나 회사 그만뒀는데 가게 하나만 차려주라고 형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야, 일단 있어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우리 고민을 좀 해보자. 한하계가 고집이 얼마나 세심줄이니. 뭐라고 해야 돈을 내놓을지 모르겠네. 그 기만적인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짜내면 나오는 돈주머니로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제 딴에는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 화면을 한 장 한 장 빼놓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도 증거를 확보하는 제 손길은 저도 놀랄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죠. 저는 그때 이미 이 인간들하고 가족관계를 끝내겠다 결심한 것 같아요. 때마침 남편 차가 입차했다는 알람이 뜨는 거예요. 폰을 놓고 갔으니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죠. 저는 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여전히 자고 있는 것처럼요. 남편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는 잠시 후 문을 슬쩍 열더라고요. 저는 자다 깬 것처럼 했죠. 아직 안 갔어? 이제 가려고.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상현 씨 만나러 간다고 했지? 자기 좋아하는 케이크 같은 거라도 사올까, 올 때? 그래, 상현 씨랑 모처럼 만나는데 즐겁게 보내고. 자기도 푹 쉬어. 피곤하잖아.
그렇게 폰을 챙겨 나가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문이 닫히자마자 주먹이 쥐어지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절대 티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최대한 똑같이 대하려 했고 시어머니의 얄미운 전화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덤덤하게 받았죠. 제가 자신들의 추악한 공모를 꿈에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족이라는 핑계를 대며 살살 꼬드기며 그 전처럼 제가 또 돈을 내놓으라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끝을 내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죠.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하나야, 너 진우가 회사 그만둔 거 알지? 진성이가 하는 이 작가야 같은 가게를 진우도 하나 하고 싶어 해. 마침 목이 아주 좋은 자리가 하나 있던데 좀 비싼 자리긴 해도 아주 잘 될 것 같더라. 네 시동생 사람 구실하고 살게 네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대신 이자는 없이 다달이 갚을 거래. 은행에다가 비싼 이자 뭐 하러 주니? 네가 돈이 있는데. 시동생도 기도하는 자세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형수님, 좀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형수님 은혜 안 잊을게요. 그 자리 정말 좋은데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꼬박꼬박 은행이자 갚듯이 갚을 테니까 계약금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두 사람의 뻔뻔한 요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깊은 조소를 보냈습니다. 뒤로는 아들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방관하며 어떻게든 며느리 돈 편취해서 자기들 이득만 챙기려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 빌린다고요? 절대 갚을 인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생각이네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하세요. 필요한 돈 나중에 송금해 드릴 테니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사람의 얼굴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시동생은 여운신 형수님이 최고라고 저를 치켜 세웠고 시어머니는 역시 우리 며느리가 통이 크다며 가증스러운 칭찬을 늘어놓았죠. 제 확답을 믿고 점포 계약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비어있는 집에서 제 짐과 아이의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챙겼습니다. 8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이었지만 미련은 전혀 없었어요. 이삿짐 차를 보내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모든 짐을 옮겨놓았죠. 그 와중에 저한테 계약했는데 돈은 언제 보내줄 수 있느냐고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제가 남편 폰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던 그 카톡들을요. 그리고 이렇게 보냈죠. 어머님, 이게 다 뭔가요? 어머님이 잠시 후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청 당혹스러운 목소리로요. 저기 하나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무슨 오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렸어. 진성이를. 정신 차리라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진성이를 냅두고 나중에 그 여자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려고. 바람을 피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걸리지만 않게 해라. 돈 못 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할 겁니다. 바람 피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셨죠. 그럼 그 상간녀 며느리 얻어서 사세요. 돈도 그 상간녀한테 달라고 하시고요. 아니, 저기 하나야. 그러면 상가 계약금은? 계약금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님에게 돈 드리게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임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장을, 상간녀 윤지영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소장 안에는 그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지저분한 대화 내용과 시댁 식구들이 불륜을 공모하고 묵인했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이 증거 자료로 빽빽하게 첨부되어 있었죠. 제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고 비용 지불을 원래 제가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였으니까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저희 친정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하나야, 얘기 좀 하자. 이러는 법이 어딨니? 여보, 이건 아니지. 일단 얘기를 좀 하자. 듣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제가 말리는데도 나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두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성방가하고 난리치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님 같은 소리 하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아버님? 당장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게. 아니면 경찰 부를까? 아버지의 당당한 태도에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보낸 상간소장으로 인해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윤지영에게도 소장을 보냈는데요. 화려한 싱글 행세를 하며 제 남편을 만나왔던 윤지영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아이도 있더라고요. 둘이 별거 상태였고 윤지영은 집에서 나와 있는 상태였다는데 별거라고 해도 이혼은 아니었기에 법적인 유부녀였습니다. 소장은 윤지영의 본가로 날아갔고 자신의 집으로 날아든 상간 소장을 받아든 윤지영의 남편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거액의 위자료 소송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이성을 잃은 것이었죠. 다음 날 오후 이진성의 리모델링이 끝난 가게로 윤지영의 남편이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물론 가게도 다 때려 부수고 그 바람에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리모델링 비용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황에서 기껏 해놓은 인테리어까지 엉망이 된 거였죠. 그날의 소동으로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는 가게 이름과 함께 불륜 맛집이라는 조롱 섞인 후기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는 소문이 가득하더라고요. 무리하게 번화가에 상가계약을 진행했던 시댁 역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수천만 원은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이지영에게 속았다며 유부녀인지 몰랐다면서 꽃뱀에게 당한 것 같다느니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느니 하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럼 그 여자가 유부녀가 아니면? 나랑 정리하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네가 한 짓 똑같이 했다면 너는 용서가 되겠니? 바람 피고 뒤통수 치고 가족들이랑 한통속 돼서 돈 빼돌리려고 한 배우자를? 남편도 차마 입을 못 열더라고요. 네가 들으니까 더 기막히지?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내 인생에서 아예 꺼져. 그 윤지영이라는 여자도 이혼할 것 같으니 그 여자랑 살면 되겠네. 그 여자한테 가방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봐. 저는 그 후 미련 없이 이혼 판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와 시댁의 공모 행위를 인정하여 이진성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아이의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죠. 재산분할 역시 제 특유 재산인 땅에 관한 재산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채 이진성과 제가 살던 집에 대한 재산분할만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그렇게 자신들이 부린 끝없는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8년의 신뢰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본인들 손으로 허무하게 무너뜨린 그 모래성을 보며 저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작은 땅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를 넘어 저에게 악한 인연들을 걸러내고 제 진짜 행복을 찾게 해준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 돈으로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리고 제 소중한 딸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소담하고 예쁜 집을 마련했습니다. 태고는 마당에서 아버지가 깎아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딸아이가 웃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옵니다. 남들은 저보고 돈벼락 맞았다지만 저는 여전히 식품회사에서 성실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삶의 태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완전히 털어내고 소중한 제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 더 단단하고 눈부신 내일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평범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막힌 누명과 배신을 겪은 후 이제는 홀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최은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물 같은 일들이 삶에 튀어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내기 마련이고 남을 모함하고 기만하려던 자들은 그 오물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무렵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 독립출판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전남편 영희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다정하고 듬직해 보였던 그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만난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어떤 압박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마자 아이만 빨리 가져다오. 당시 저는 20대였고 이제 막 독립출판사를 연 직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어요. 저도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혼생활도 조금 더 즐기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이는 꼭 낳고 싶지만 아직 나이도 있고 하니 1, 2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면서 천천히 계획하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대답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자 남편 영일이 중간에 나서서 상황을 무마했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임신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나눈 계획과는 다른 말이었죠. 좀 황당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말하더군요.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무조건 빨리 아이 갖겠다고 대답하자. 사실 임신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당장 애 가질 생각 없거든. 말이라도 그냥 엄마 기분 맞춰드리자 이거지. 저는 남편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께 최대한 빨리 임신을 노력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뒤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시어머니의 집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산부인과 검진은 받았냐고 캐물었고 어디서 지어왔는지 모를 값비싼 한약들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들이닥치며 임신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도를 넘는 간섭과 감시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았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영일 씨랑 상의해서 당분간은 피임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제 일도 중요하고 저희 부부 신혼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때가 되면 꼭 예쁜 아이 가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고백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피임? 너 지금 결혼 전이랑 말이 다르지 않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저희도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은 아니라서요.
1, 2년 정도만 신혼생활 갖고 그 뒤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어머님과 저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비록 어머님과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의 생활이었기에 약 1년 반 동안 흔들림 없이 피임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 정도 일에 자리를 잡았기에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처럼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이는 전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하고 조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아직도 피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남의 집 대 끊어 놓으려고 작정했느냐며 압박했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닥달하시는 것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건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식어가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잘 있지도 않고 잦은 술자리와 야근을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 되자 저는 이 권태기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생긴 공허함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간절하게 아이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난임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부부 동반으로 정밀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무래도 난임 클리닉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보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치료를 하잖아. 남편은 일 핑계로 저 먼저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자궁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임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었어요. 제 결과를 듣고 난 후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갔던 병원을 가지 않고 따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비뇨기과 의사 있는 거 알지? 괜히 모르는 병원 가기 껄끄러우니까 내가 그 녀석 병원 가서 조용히 검사 받고 올게. 며칠 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검사 받고 왔는데 나 아무 문제 없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안심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검사 이후 남편은 임신 준비에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배란일을 맞춰 노력해보려 해도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고 어떤 날은 아예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저 혼자 발 동동 구르는 것도 지쳐 결국 부부 사이의 임신 노력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저만 압박하시는데 남편은 임신에 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저만 애가 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최대한 비우기로 했죠. 그래,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비우자.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아기 천사가 저를 찾아와 주더라고요. 생리 주기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요. 임신 테스트기에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기뻤지만 일단 확실히 해야 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확실한 임신 확진과 함께 작은 아기집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기다려왔기에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 남편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내밀었죠. 여보, 우리 드디어 엄마 아빠 된대. 나 임신했어. 당연히 남편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끌어안고 감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표정이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얼굴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놀라움도 아닌 아주 차갑고 심각하며
심지어 경멸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여보, 왜 그래? 안 기뻐? 제가 당황해서 묻자 남편은 산모수첩을 탁자 위에 거칠게 던지듯 내려놓더니 아무런 대답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가? 내 말 안 들려? 나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들어가 봐야겠다.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변명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럴까 혼란스러웠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제 연락도 받지 않으며 며칠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몰랐기에 극도의 불안감과 혼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당장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다급하고 매서운 호출이 왔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이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축하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그곳에는 축하 파티가 아닌 숨막힐 듯 차갑고 살벌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들처럼 저를 노려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거실 바닥에 채 앉기도 전에 고함부터 지르시더군요. 너 임신했다며? 네. 도대체 누구 했냐? 시어머니의 귀를 찢는 듯한 고함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애라니요? 당연히 영일 씨 아이죠. 제가 황당함에 남편을 바라보자 팔짱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마. 절대 내 아이일 수가 없어. 당신 미쳤어? 당신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란 말이야?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쏘아보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반년 전에 친구 병원 가서 검사 받았을 때 무정자증 판정받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환자라고. 근데 임신을 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불임 환자라니? 무정자증이라니? 그렇다면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란 말입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는 제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켰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였죠. 무정자증? 당신이 불임 환자라고? 그럼 반년 전에 검사받고 와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영일이가 차마 말 못하고 가슴앓이하며 숨기고 있었다더구나. 근데 네가 임신을 해? 가만 돌이켜보니 희한하게도 어머님이 반년 전부터 임신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님도 체념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이 무정자증 사실을 시부모님에게만 알린 거고 시부모님도 당신의 아들이 불임이다 보니 저한테 더 이상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불임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입 다물면서 저만 죄인 만들었던 거죠. 너무 황당한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 역시 혀를 끌끌 차며 저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아이를 바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남의 씨로 임신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당장 그 더러운 애 지우고 우리 영희랑 이혼 도장 찍어라. 그 끔찍한 오해와 모욕 앞에서 저는 수치심과 억울함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맹세코 저는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며 저를 외롭게 방치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저는 오직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제 몸을 추스르던 바보 같은 아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몰아세운다고? 순간 억울함으로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꼼짝없이 불륜녀로 낙인 찍힐 테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최영일, 저는 하늘의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영일 씨 아이 맞습니다. 야, 너 끝까지 이럴래? 내가 정자가 없다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당신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 지금 당장 그 친구한테 전화해. 나도 들어야겠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무덤을 파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남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제가 남편 대신 말했죠. 안녕하세요 상진 씨. 죄송하지만 지금 영일 씨랑 시부모님 다 같이 듣고 있는 스피커폰이에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라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반년 전에 영일 씨 검사 받았을 때 무정자증이라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영일 씨가 자기는 불임이라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몹시 당황한 듯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의 대답은 거실의 공기를 완벽하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니, 재수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영일이가 무정자증은 맞아요. 그런데 무정자증이라고 아예 정자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정상인에 비해 극히 적고 활동성이 매우 떨어지면 무정자증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또 영일이한테 절대 임신 불가능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드문 확률이지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근데 재수씨 임신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의사 친구는 진심으로 감격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의사 친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 영일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낮은 확률로 임신이 됐다고? 쟤도 당신이 임신했다니까 적당히 둘러대주는 거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랑 밖에서 뒹굴던 거냐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제 손바닥이 얼얼한 정도였죠. 고개가 돌아간 남편이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말 다 했어? 네 몸에 문제 있는 거 숨기고 나 혼자 발 동동 굴리면서 고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아이마저 부정해? 나를 몰라?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이야? 얘가 네 애면 어떻게 할 건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제가 악을 쓰자 자신의 귀한 아들이 뺨을 맞은 것을 본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라 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고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 말리고 남편이 떼어놓은 뒤에야 간신히 그 지옥 같은 거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힌 채로 도망치듯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심지어 뱃속의 아이마저 의심하는 저 끔찍한 인간들. 다음날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의사가 뭐라도 난 네 뱃속에 있는 그 애 내 핏줄로 인정 못해. 계속 고집 피우지 말고 당장 병원 가서 지워. 그리고 이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 나도 너같이 뒤가 구린 여자랑은 더 이상 1분 1초도 살기 싫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제게 낙태와 이혼을 압박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그래 해줄게.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안 살아. 근데 지금은 안 해. 나는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운 거 하나 없어. 이 아이 무사히 낳아서 친자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야. 끝까지 미친 소리 하네. 작작 좀 해. 대신 네 친자식으로 확인되면 이 집 내 명의로 온전히 다 넘겨. 안 그러면 나도 이 일 인터넷에 올리든 뭘 하든 공론화 시킬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와, 진짜 뻔뻔하네. 좋아, 그렇게 해.
그럼 만약 내 애가 아니라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 집에 상응하는 돈 네가 내놔야 할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의 짐을 대충 챙겨 가방에 넣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제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독하게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을 느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홀로 임신기간을 견뎌내던 중 남편의 컴퓨터를 켜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너무 소름 끼치는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는 남편의 스마트폰 사진첩이랑 클라우드 연동되어 있었는데 사진첩 안에는 남편이 저 몰래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호텔 수영장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골프장에서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 처음엔 저랑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여자인가 했는데 날짜를 보니 놀랍게도 1년 전의 사진들이더라고요. 즉 남편은 제가 난임을 걱정하며 홀로 산부인과를 들락거리던 그 시기부터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한테 딴 놈애를 가졌냐고 난리를 쳤는데 정작 불륜을 한 건 남편이었던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자신이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제 임신에 너도 바람을 피웠구나 라고 단정지어 버린 것 같더군요. 어쩌면 남편은 제 임신이 자신의 핏줄임을 속으로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연녀와의 새 살림을 위해 이혼을 원했고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를 가해자로 만들 핑곗거리로 이용했던 걸지도 몰랐어요. 저는 남편의 태블릿에서 그 사진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의 추악한 실체를 모두 두 눈으로 확인한 후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품어주셨죠.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저는 마침내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깨어난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와 유전자 검사센터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제 아들의 입안에서 채취한 타겟세포와 남편이 예전에 집에 두고 갔던 칫솔에서 채취한 DNA를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병실 침대에 누워 회복을 하고 있던 저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친생자 확률 99.99%.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적이 없으니 당연한 거였죠. 저는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어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사색이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병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죠. 아이고, 은하야, 내가 미쳤었다. 내가 노망이 났었어. 의사가 우리 영일이가 씨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오해를 한 거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귀한 핏줄인데. 우리 손주는 어딨니?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손주라뇨. 저 최영일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최영일이랑 약속한 대로 최영일 재산은 제가 가지고 갈 거예요. 은하야, 이러지 말고. 기쁜 일인데 너도 마음 좋게 먹고. 최영일 바람피고 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병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고 싶은데 이혼 명분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임신을 하니까 옳지 잘됐다. 불륜으로 덮어 씌워서 쫓아내자 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최영일한테 똑바로 전하세요. 약속대로 집 넘기라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일 전부 최영일 회사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릴 거예요. 이만 나가주세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공론화시킬 거라고 협박하자 결국 남편은 약속대로 신혼집 명의를 제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마저 박탈당한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저는 이 진절머리 나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 끔찍한 시댁 식구들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와준 아이를 생각하며 독하게 버텼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이를 좀 보여달라며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은 씨 없는 수박이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다 해도 손주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한테 목을 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연락을 싹 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저는 독립출판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아들을 홀로 당당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출생의 순간은 시댁의 끔찍한 오해와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시작되었지만 저의 강인한 보호 속에서 아들은 티 없이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가끔 아들이 해맑게 웃으며 저를 안아줄 때면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버텨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과 함께 더 눈부시고 평온한 추억들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저의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저의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